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어제였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비롯한 전국 현안을 직접 논의하자는 것이지만은 무엇보다도 기초공천 폐지 공약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 데 무게가 실려 있는 듯합니다.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선거의 기본 규칙인 정당 공천 여부에 대해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일은 아닐 겁니다. 여기에는 대선 과정에서 기초선거의 정당 공천 폐지를 중요 정치 공약의 하나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도 있을 텐데요. 안철수 대표의 입장 표명 여부가 아니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중요해 보입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이어서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였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칩거에 들어갔던 김항식 예비 후보와 관련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공정한 경선 관리를 약속했지만 김 후보는 불충분하다, 김항식 후보는 불충분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네요. 네. 김 후보의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항식 후보가 어쨌든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복귀하리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네.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부분이 김항식 후보한테는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경선 룰이 정해지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본인한테 유리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3자 대결로 치러짐으로써 상당히 불리한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김항식 후보가 묘하게 청와대 대통령의 박심에 그 혜택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가지고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경선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크게 더 안 좋은 효과를 주는데 모든 피해를 갖다가 김항식 후보가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 룰도 문제지만 서울시장 후보에 참신한 후보로서의 김항식 후보를 다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했고 바로 이 시기에 이제 그러한 어떤 경선 파업이랄까요, 근태랄까요 이런 걸 했는데 여기에 이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줬습니다만은 결코 어느 한 후보한테 충분하게 김항식 후보한테 만족한 명분을 주지는 않았던 것이죠. 결국에는 김항식 후보가 어제 활동을 재개해서 당내 경선에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컷오프 논란은 3파전으로 정리가 됐는데 김 후보의 반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 후보의 이제 반발은요, 결국은 이제 시장 후보로서 당선되기 위해서 나섰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당에서 전폭적인 많은 지지를 이제 받기 위해서 등장을 했지만은 막상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인위적인 모습으로 보여가지고 마치 상대 후보들이 피해를 입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그런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름의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네. 서울시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또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찾아가서 출마를 좀 해달라라고 이제 설득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좌파 세력이 좀 공관 세력이 생겼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정치화 과정을 겪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항식 후보가요. 네. 김항식 후보의 경선 룰에 대한 불만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역할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중진 착출론을 비롯해서 많은 좋은 후보들을 끌고 온 건 좋은데 경선 룰이 마치 고무줄 룰같이 지역마다 사람마다 달리 적용됨으로 해서 잡음이 이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김항식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김항식 후보에게 매우 유리한 그러한 경선 룰이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말을 하면 들어주기 때문에
후보자의 경선 누를 갖고 좀 시비가 한참 붙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지도부가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일사불란하게 경선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 뭐 이런 것을 좀 지적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에서 김황식 후보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다면은 야당은 안철수 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예,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가 기초선거 공천 폐지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했는데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야당의 이제 대표가 됐고 지방선거를 앞서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일단은 기초선거에 대통령께서 공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포인트 강조를 하기 위한 명분을 잡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런 입장에서 박근혜 대표가 응답을 해주면은 야당 대표로서 상당히 지도력이 돋보이겠지만 뭐 그런 부분을 노리고 정치적 어떤 제스처일 수도 있고 이번 선거에 매우 중요한 슬로건이 안철수 대표는 기초선거는 정당히 빠지겠다. 이게 새정치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정치적인 제스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을 좀 내놔주셨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안철수 대표의 제안에 응할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150% 안 받아들인다고 보는데요. 네.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은 대선 때 공약했던 그 대통령의 어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해명도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대화 자체가 안철수 대표를 만나 줌으로 해서 야당한테 선거에 유리한 명분을 준다라는 판단 때문에 박근혜 대표는 다소 비판을 받아서 안 만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한 압박을 안철수 대표가 얼만큼 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어떤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네덜란드와 독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네, 이번 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도 좀 이렇게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그 해외 순방은 어쩌면 세계 정상 억제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그 어떤 행사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그 성과를 갖다가 우리가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이 해외 순방 과정 중에서 이제 한미일 회담이라든가 또 한중 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한미일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아베 일본 총리한테 무언의 항의 내지는 압박을 주는 모습은 좋았지만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냐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네. 그러나 이번 해외 순방 가운데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기다렸던 것은 이제 독일을 방문해서 과연 대북 정책의 어떤 구상을 이야기할까 이런 것들이 해외 순방에 포함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나의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성과가 있었던 반면에 의미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예. 의미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해외 순방에 있어서 이제 대통령이 애국에 나가서 한국의 애교 정책이라든가 대북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라는 구상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러한 것이 이제 특히 이제 대북 그 정책이라든가 통일 정책 이런 것들이 어쩌면 북한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세계 정상들에게 그 외교용으로 펼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레토릭이나 수사에 있어서는 많은 그 충분한 내용이 있었지만 효과에서는 약간은 좀 부족하지만 역시 의미는 세계 외교적인 그 어떤 그 여건을 앞으로 향후 작게는 대북 정책, 동북아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주변 다지기는 했다. 그런 의미는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통독의 상징 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예상은 했었지만은 이제 즉 독일이라는 곳이 이제 통일을 하면서 이렇게 무슨 갑자기 급변 사태가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어쩌면 차근차근 준비해 왔던 즉 동서독 간의 통합 과정에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독일의 어떤 에서 대북 정책을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독일과 이 한반도의 상황은 너무나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딱 하나만 이야기하면은 독일은 유럽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통합이 되는 구조 속이었지만은 지금 남북한은 외국의 주변국들이 통일을 오히려 방해하지 원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북한과의 자율적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드레스덴에 이야기했던 것은 어떤 가치나 어떤 아젠다는 좋으나 구체적으로 북한을 얼마나 압박하고 들어주고 또 대북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어떤 그 주도권을 끌고 갈 수도 있느냐라는 것은 좀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새정치민주연합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러브샷까지 하는 모습을 또 사진을 통해서 봤었는데 앞으로의 행보가 어떨까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일단은 이제 그 안철수 대표와 김한길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심이 됐다는 것은 과거 민주당에서는 소위 친노라 이야기하는 그런 계파 중심에서 그 당내 중심 세력이 바뀌었다는 의미에서는 큰 변화를 주지만 네. 모든 이 민주당의 과거의 정치 세력이 다시 그대로 승계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느냐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당내의 그 계파들 간의 경쟁은 불가피한데 이것이 정말로 화학적인 결합이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많은 숙제가 있지만 당장에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대한 그 양 대표의 노력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뭐 그런 것이 쉽지는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죠. 이렇게 좀 갈 길이 먼 상황인데 그 민주당 출신 의원 126명의 계파와 이념 성향을 분석한 문건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예. 그 창당을 주도한 핵심부에서 문건을 작성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대체 이 문건은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이 문건은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여러 군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문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 내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통합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자리매김 같은 걸 체크할 수 있는 문제고, 특히 언론사에서도 전문가 조사를 할 때 각 당의 그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를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공개적인 자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료가 만들어진 것이 아주 심각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디에다가 만드느냐, 어디에다가 이용을 하느냐,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뉴스거리가 된 것은 과연 이것이 안철수 대표가 이러한 표를 만들어서 당내 어떤 계파의 어떤 그 새로운 그 해체 모의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보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약하다고 봅니다. 그 가능성이 약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런 문건 자체가 워낙에 이제 흔한 문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내에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세력의 재편성이 보이는 상황이 전혀 지금 여지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이 문건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1, 2년 후에 전당대회라든가 또는 국회의원 공천을 앞두고 나왔다면 이것이 무슨 살생부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정책 의미가 클 수 있지만은 지금은 흔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페이퍼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상으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죠? 네네. 그리고 그 향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친노 세력의 정치적 행보도 한번 예측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친노 세력에서 많은 이제 비판을 받습니다만은 친노 세력이 친노 성향의 사람들하고 많이 뭉쳐가지고 당 내를 지나치게 독점을 했다는 비판과 또 총선과 대선에서 자기 사람들을 공천하는 그 무리수를 둬서 또 대선에서 졌다라는 정책 책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앞으로 친노 정치 세력이 현재의 세력 전부 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친노 성향이라면 다소 좀 중도보다도 진보 쪽에 가 있는 그런 정치 이념이 향후 그 야권을 항상 필요하는 새정치연합에는 필요한 이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제대로 좀 재정리하는 그런 노력이 저는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자체적인 혁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항상 당이라는 것은 주류 비주류가 있듯이 계보 간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정당을 살아있게 만들기 때문에 분명히 새정치연합의 재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탄생고리였던 그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유지가 될까요? 유지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럼 이러한 것을 만약에 철회를 한다면은 그 혼란은 더 클 수밖에 없고 오히려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는 두 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본데요. 네. 하나는 왜 이번 지방선거 때 무공천을 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냐라는 네거티브적 그 새누리당 청와대 압박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왜 정말로 이 기초선거에서 정당이 좀 빠지고 주민들한테 자치를 하는 그런 권력을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애국도 그렇다. 이런 설득력을 해가면서 서로 의석을 몇 개 잃어도 향후 큰 권력을 위해서 그러한 노력이 저는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출마하다 보니까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되면 더 좋지만 항시 같은 그 새정치연합의 울타리에 있도록
그런 그 당 지도부의 노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매우 중요한 리더십에 대한 어떤 그 결정을 짓는 리더십이 좋냐 안 좋냐라는 판가름하는 기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죠. 네. 이번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표심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다음 달 2일에 교섭단체 대표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가 대비 연설을 합니다. 자, 이번 4월 임시국회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4월 임시국회는 이제 이미 정해진 임시국회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만은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야당이 여당에 대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여당이 과연 정치적으로 어떤 제스처를 보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럴 때 되게 임시국회는 여야 간의 대화가 이제 활발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매서울 경우 정말 그 임시국회로서 기능을 전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당과도 대화를 나눈다. 그러므로 해서 여당 지지자들을 끌고 오는 그런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임시국회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임시국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좀 어떤 민생 법안의 효과는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임시국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또 하루 일당 5억 원짜리 황제노역 판결을 냈던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지난 29일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네, 장 법원장의 사표 제출은 대주그룹 계열사와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 의혹 때문이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번 사건이 뭐 어침대, 덧침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막 여러 가지가 드러나는 사건인데요. 황제 노역 이런 것이 하루에 어떤 사람은 5억이란 하루만 구치소에 있어도 5억이 절로 탕감이 되는 그러한 보도를 접한 국민들한테는 야 이렇게 법이 불평등하구나. 우리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정말 그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등에 살면서도 정말 평등한 이념을 추구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이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권력 있는 사람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그냥 권력을 비호한다. 그래서 과거의 재벌 총수는 요즘 좀 그렇진 않지만 어떠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도 이제 구속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광주 지방에서 이제 그 사건이 터지고 또 그 지방 재벌인 그 허재호 그 대주기업 회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벌금을 크게 매긴 것도 그 경제 사범한테는 돈을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 어떤 압박을 주는 건데 실제 이 돈을 계산하다 보면 5억까지 돼버렸는데 그것을 갚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